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리 대책 후속 조치로서 투기 과열 지구 추가 지정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추진이라는 그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리 대책은 2017년 8월 2일 날 시행이 됐고요. 여기 후속 대책은 보시면 배포일 시가 2017년 9월 5일입니다. 화요일. 총 12매이고요.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제가 여기 대구 수성구에서 살았었거든요. 대학교 때까지. 투기 과열지구, 여기가 왜 투기 과열지구가 됐냐고 하면요. 여기 학군이 굉장히 좋아요. 대구 수성학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81년생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졸업할 때 그 수성학군이라는 데가 고등학교가 좀 유명한 데가 한 10개 가까이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 전부 다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보면은 서울대를 좀 많이 이렇게 서울대 입학하는 학생이 많으면 좀 유명해지잖아요. 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서울대에 제가 졸업할 때 각 학교마다 거의 한 20명씩은 다 서울대를 다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거의. 네, 과 상관없이 이제 서울대라는 기준만 놓고 보면 20명 이상씩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친구도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군이 좀 유명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서울 지역에서 유학을 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학군이 워낙 좋으니까 공부를 어떻게 시켰냐면 제가 고3 때 그 유명한 K 고등학교가 있어요. 저도 K 고등학교긴 한데 저는 국립 고등학교였고요. 공립 경북 고등학교라고 하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경북 고등학교 그 유명한 경북 고등학교 그 KS 마크라고 다 그러잖아요. 여기 경기고 여기 서울대 그리고 경북고 뭐 서울대 이렇게 예전에 많이 말씀들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때는 제가 다니던 이거 경북 고등학교가 그 뭐라 그러죠? 뺑뺑이 돌려서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는데 그냥 그 추첨으로 들어가서 그랬는데 여기 다른 이제 경신 고등학교라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12시까지 그냥 붙잡아 놓고 시켰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여기 서울대생들도 많이 나오고요. 좀 유명했습니다. 저희 때도 유명했고 지금은 제가 졸업한 지가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20년? 네, 그쵸. 거의 18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래도 수성학군이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네, 수성구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왜 투기 과열 수성구가 뜬금없이 대구 수성구가 그 촌에서 투기 과열지구가 되는지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추진입니다. 파리 대책 후속 조치 시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님은 2017년 파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이게 이렇게 읽으면 제일 그나마 좀 정확하겠군요. 이후 과열 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 여기는 뭐 유명하죠. 뭐 천당 위에 분당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천당 위에 분당 뭐 그리고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9월 1일에서 4일 동안 심의를 거쳤고 이들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였고, 네, 9월 6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요. 네, 2015년 4월 이후 네, 적용 사례가 없는 민간 택지 분양 상한제의 적용 기준도 개선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네, 적용 사례가 없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네, 분양가 상한제. 이거 뭐 여담입니다. 경제학에서 배우면 이게 뭐 공급 곡선이 있고 이게 수요 곡선이 있는데 여기가 시장 가격이 되는 거죠. 가격이고 여기가 소량이고 이게 균형 가격인데 여기 밑으로 이렇게 가격을 제한해 버리면 좀 부작용이 많이 따르긴 하죠. 이제 경제학 이론상 따지고 되면 뭐 암표가 발생한다든지 뭐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일단은 서민들이 그래도 집을 좀 구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부작용도 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경제학을 조금 배우다 보니까 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약간 큰 정부의 역할이죠. 큰 정부. 네, 뭐 아담 스미스는 그 뭐 자유 방임주의라고 해서 그냥 뭐 국방과 치안 정도만 정부가 담당해라. 나머지는 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대공황 이후에 이제 케인즈 경제학이 등장하면서 네, 케인즈는 이제 수정 자본주의 네, 어느 정도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뭐 이런 그 정부에서 이런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는 거는 약간은 케인즈 학파 네 이쪽을 따라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만약에 진짜 고전학파처럼 아담 스미스를 기점으로 한 고전학파는 네, 작은 정부죠. 작은 정부 최소한의 정부. 네, 그냥 진짜 국방 치한 네, 야경 국가라고 하죠. 이 정도만 하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국가는 잘 없는 것 같고 거의 다 이제 국가에서 뭐 이런 걸 많이 예, 그 큰 정부의 역할을 이제 많이 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경제학 한번 배워가지고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네, 감정평가사 시험도 계속 시험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감정평가사에 이제 경제학이랑 이게 회계학이 나오거든요. 경제학, 회계학. 아 이게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라 이런 걸 진짜 이거 간편 공부하면서 처음 수업을 들어봤거든요.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무슨 뭐 탄력성 이런 뭐 얼마나 헷갈리는지 막 이제는 조금 뭐 그냥 대충 개념은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개념도 모르고 무작정 외우려니까 너무 어렵고 회계학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진짜로 너무 어렵습니다. 아 공대 저희는 이제 저희도 계산기를 쓰는데요. 저희는 구조공학 이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래도 전공이니까 막 듣고 뭐 이렇게 막 그 계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래요. 또 회계학을 또 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계속 도전 중인데 제발 좀 합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합격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상한 얘기가 딱 길어졌는데 네파리 대책 이후 시장 동향입니다. 서울 등 대책 이전 이 파리 대책 이전의 과열 지역의 진정세가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 네, 매매 같은 경우 파리 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 가격이 보합세. 이렇게 보합세가 그냥 뭐 좀 일정하게 좀 유지된다는 그런 뜻이죠. 참 이런 말도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뭐 주식에도 뭐 보합세 뭐 이런 표현 쓰는 것 같은데 네, 유지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파리 대책 직전 0.33% 네, 주간 아파트 가격 기준에서 0.33% 급등세에서 네, 소폭 하락세로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주간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04% 정도
네, 아파트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 퍼센트로 보면 네, 전국은 7월 5주? 이게 무슨 말이죠? 다섯 번째 주. 어. 이렇게 써놓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저도 좀 헷갈리네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7월 5주는 0.10, 8월 1주는 0.01. 상승률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5주까지 있었나 보네요. 7월은. 네. 그리고 8월 둘째 주는 0.01%, 8월 셋째 주는 0.02%, 8월 넷째 주는 0.01%. 이게 공문서인데 조금 일반인이 봤을 때 좀 알아보기 쉽게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건지 이게 금방 이게 표를 봤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싶었네요. 네, 7월 다섯째 주는 네, 전국 이거 위에는 전국 기준이었고요. 서울 기준은 0.33%. 아유, 그래도 서울은 많이 오르긴 오르네요. 전국 기준보다. 8월 첫째 주는 떨어졌네요. 0.03% 떨어졌고 둘째 주 8월 둘째 주 0.04포인트 더 떨어졌고 네, 셋째 주도 0.04% 그리고 넷째 주도 8월 넷째 주도 마이너스 0.03%입니다. 네, 전 월세를 보시면 입주 물량 증가와 입주 물량이 증가했고 그리고 파리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이 좀 됐나 보네요. 전 월세는 등으로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네, 전국의 전 월세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9월에서 11월 전국 아파트 110.2만 세대 10.2만 그럼 10만 2천 이렇게 10만 2천 세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네. 2천 세대. 네, 수도권은 4만 3천 세대 입주를 했고, 네, 전국은 39.4% 올랐고, 수도권은 37.7%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게 입주 하신 분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가격이 올랐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월세 변동률은 8월 퍼센트로 보시면 네, 전국은 마이너스 0.03%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떨어졌고 수도권은 0.02%가 이제 오른 거겠죠. 네. 그리고 서울은 0.00. 서울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 지방의 광역시 뭐 대구, 대전, 인천은 지방이라고 하나요? 뭐 인천은 제외한다 치고 뭐 부산도 있을 거고 울산도 있을 거고 네 마이너스 0.01% 그러니까 0.01%가 줄었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으로 보시면 파리 대책 이후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 서울 등의 주택 거래가 서울 이쪽 주변의 주택 거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주택 거래가 조금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네, 연도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 및 신고 완료된 매매 거래 물량입니다. 2012년에는 전국은 13,930건 있었고 13년 14,216건 14년 24,800 갑자기 확 뛰네요. 24,839 이때는 되게 공인중개사 분들 좀 많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2015년에는 24,850 여기 조금밖에 안 늘어났고요. 2016년에는 27,240건 여기 오히려 더 떨어졌네요. 2018년 25,029건 더 떨어졌고 네 5년 평균 이전 2017년 이전 네 5년 평균 12년부터 16년까지가 21,016건인데 전 5년 평균 대비 19.1%가 올랐고요. 수도권은 전 5년 평균 8,490건에 대비해서 19,925건이 됐으니까 28.7%가 올랐고 서울의 경우 이전 5년 평균 2,679건에 대비해서
2017년에는 3,458건으로 29.1%가 거래 물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파리 대책 이후인 8월 3일부터 8월 31일 동안 계약되거나 어떤 실거래가가 신고된 물량, 이게 표에 대한 설명이죠. 네. 파리 대책 이후 8월 3일부터 8월 31일 동안 계약되고 실거래가가 신고된 물량의 그 도표입니다. 네, 괄호를 보시면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이므로 거래량 비교를 위해 동기간 계약 및 신고 완료된 물량을 산출했다고 합니다. 60일이니까 뭐 이렇게 8월 3일부터 60일 계산하면 8월 31일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계산된 것만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5년 평균 2012년부터 16년까지의 증감률은 2017년 거래량의 5년 평균 대비 증감률. 별표 땡땡 두 개 친 게 어디 있나요? 별표 땡땡 두 개. 이 별표가 여기 위에 표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아닌가? 그냥 설명하는 건가요? 이게 뭐 표를 보고도 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5년 평균 증감률은 12년부터 16년 증감률은 2017년 거래량의 5년 평균 2017년 기준으로 뭐 5년 평균 다시 5년 평균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한국말인데 참 어렵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 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지속되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맨 처음 제목에서 보셨듯이 대구시 수성구는 파리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인천시, 인천도 그렇고, 안양시, 인천을 그냥 이렇게 시라고 하나요? 이제 광역시인데, 또 완만한 상승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여기는 그냥 광역시라고 써주고, 인천은 또 인천시라고 쓰고, 조금 이상하네요. 네, 그리고 고양시는 파리 대책 이전에 상승률이 높았으나 파리 대책 이후에는 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파리 대책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 퍼센트로 한번 표로 만들어 놓았네요. 네, 분당 여기 두 개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곳이죠. 분당이랑 대구 수성구, 대구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8월 월간 주택 종합 2.10%, 수성구는 1.41%, 부산은 0.23%, 인천은 0.35%, 안양은 0.5%, 고양은 0.89%. 8월 첫째 주 0.19.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8월 주간 이게 주별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고 이거는 월간이면은 8월 한 달 동안 이제 종합한 거죠. 수치가. 네. 아파트 가격 변동률. 네. 변동률이니까 이게 좀 올라갔고 여기도 좀 올라갔고 예. 그러네요. 수성도 여기는 뭐 비슷하고 여기도 비슷하고 여기도 좀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고 여기 떨어지고 오히려 이게 그래서 안양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인천도 조금 올랐다 그랬죠 위에서. 부산도 0.03 0.03 네, 그쵸. 부산은 대책 이후에 보합세를 보였다 그랬으니까, 보합세 맞네요. 비슷하게 가니까. 부산광역시, 고양시는 오히려 뭐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부산하고 고양시는 대책 이전에는 상승률이 높았으나,
대책 이후에는 보합세를 보였고, 네, 분당하고 수성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8월 상승률은 7월 10일에서 8월 14일간 주택 종합 상승률입니다. 8월 상승률, 네, 이 말을 말하는 거죠. 요거를 말하는 거고, 7월 10일에서 8월 14일간 주택 종합 상승률. 이런 그런 지표가 있나 보네. 주택 종합 상승률. 파리 대책의 효과가 일부만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간 상승률은 네, 이 주간 상승률은 매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처음 읽는 거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습을 좀 하고 읽어봤으면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아마도 이거 만약에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런 분들도 저처럼 처음 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보신 분이 계신다면 또 이걸 보실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그냥 같이 공부하는 개념으로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네요. 파리 대책 이후 후속 조치 추진입니다. 네, 투기 과열 지구 추가 지정. 아까 성남시 분당구랑 성남시 분당구. 네, 그리고 대구시 수성구, 광역시. 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파리 대책 이후에도 네, 높은 상승세,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네, 주변 지역으로 네, 과열 확산하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냥 이게 그냥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평가사를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의 가치, 가격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문가는 이제 감정 평가사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가치와 가격이 같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감정 평가사가 이제 부동산 적정 가치를 평가해서 그게 평가 금액이 되는데, 근데 실거래가가 이제 가격으로 본다면 감정 평가 가액과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같다고 보지만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가격에 대한 전문가는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이제 하시고 그 금액을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실거래가를. 네, 그러나 그렇지만 이제 감정평가사 분들은 이제 그 부동산에, 네, 그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이제 평가 대상은 뭐 엄청나게 많은데, 뭐 우스갯소리로 사람 빼고 다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아무튼 이제 그 어떤 대상 물건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본질적인 가치. 네. 요 가격은 가치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게 상승세라는 단어를 보니까, 물론 당연히 가격이 상승한 거지만 그 가격이 상승하면서 뭐 가치도 같이 상승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굉장히 이게 아무튼 이 가격과 가치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지더라고요. 이게 뭐 부동산학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도 있고, 네, 이제 공인중개사에서는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하죠. 개론 혹은 원론, 네, 이쪽에서 다루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구와 수성구는, 네, 투기 과열지구로 이제 추가 지정이 되었고요.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시면, 네, 여기 약간 분홍색 글자가, 네, 4년 평균이고, 이렇게 보시는 게,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15년도, 네, 파란색 선이 16년도고요. 빨간색 선이 17년도입니다. 주 1월까지 이제 한 7월까지 가다가 7월부터 갑자기 6월 말부터 막 이렇게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네, 수성구도
수성구는 2015년이 굉장히 가격이 좀 높았네요. 이렇게 갔었고 16년에는 완전 뭐 곤두박질 쳐서 막 바닥을 기었고 2017년에는 네, 한 5월 말까지 거의 바닥을 기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6월 초에 7월에 한 둘째 주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네, 이렇게 떨어지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남시 분당구 네,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네, 9월 6일 2017년 9월 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으니까 금융규제가 강화되고요. LTV, DTI는 40%를 적용한다고 하고 서울은 30%였죠. 30%. 아니 그 여기 추가 지정된 지역 말고 기존에 지정된 지역은 30%라고 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되고 청약 규제도 강화되고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적용받게 됩니다. 네, 지방인 대구 수성의 오피스텔 전매 제한은 건축물 분양법. 와, 이런 법도 있네요. 이게 처음 들어봤습니다. 건축물 분양법. 네, 개정. 네, 8월 18일 발의 후에 시행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의 재당첨을 또 제한하고 조합원 분양권을 전매 제한하고 그리고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도 네, 신고해야 되고 또 입주 계획도 신고해야 된다는 하는 등의 어떤 규제도 추가되었습니다. 네, 투기 과열지구 지정 효과는 또 별첨으로 또 첨부했다고 하고 이번 주택 가격 안정심의위원회 이 말이죠. 이것도 이렇게 줄여놓으면 참 좀 공문서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다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셨겠죠. 네, 심의시에 네, 11.3 대책 지난번 6.19 대책에 따른 어떤 조정 대상 지역의 운영 근거를 현행 주택법 시행령 그리고 주택 공급 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네, 개정주택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원래는 뭐 이런 주택법 시행령, 뭐 주택 공급 규칙 등 개별 법령에서 이게 조정 대상 지역 운영 근거를 두었으나 개정주택법으로 이제 다 전환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하기 위해 네, 기존 40개 조정 대상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예정지로 지정하고 이런 안건도 의결했다고 합니다. 네,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는 것도 있나 봅니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 아울러 이번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천 연수구, 부평구. 지금 제가 사는 곳이 부평구인데 이사 가려고 아파트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전세를 4년째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4년 동안 거의 한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정말 그때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은 샀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하려면 뭐 전세금이죠. 전세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올려달라고 하시니까 지금 도저히 인천 쪽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조금 외곽지로 빠져나가거든요. 네, 거기는 뭐 아파트 가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뭐 평형수도 괜찮고. 네, 그래서 인천 연수구, 부평구가 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만안구, 동안구, 그리고 성남, 수정구, 중원구, 네, 고양, 일산, 동구, 서구, 그리고 부산, 네, 조정 대상 지역 6개구, 한개군, 서구 등 이런 지역은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이 집중 모니터링 지정 지역은 네, 주택 매매 가격,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네, 계속 살펴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밀 분석하고 네,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여기도 네,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쪽 분들도 이제 이쪽도 네, 조금 더 과열이 된다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죠? 지금 이제 2018년 지금 8월 10일이 지났죠? 오늘이 10일이 지나고 이제 11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요 방금 보셨던 집중 모니터링 지정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3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또 개선했다고 합니다. 파리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 네,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에 반드시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합니다. 이거 아까 도입부에 좀 말씀드렸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건설할 때 좀 약간 부실 시공이 우려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원가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부작용도 좀 나타나긴 하는데 요즘은 워낙 건설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까지는 할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뭐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네, 뭐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가격 제한을 해버리면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서민들은 이거는 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경제학 배운 대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서민들은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집 가격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집의 그런 품질은 더 떨어지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안 좋은 영향이 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켜서 분양가를 좀 떨어뜨려 놔야 그래도 서민들이 집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현행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네, 너무 엄격해서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상 요건을 그런 요건을 또 합리적으로 이게 기존에 너무 빡셌다면 조금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죠. 아니, 빡셌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방송을 이제 한 시간씩 이렇게 끊어서 이제 한 열 몇 번 한 것 같은데 이제 어떤 강의를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때나 아니면 그 학원 강의도 그 실강을 이렇게 녹화를 떠서 이제 온라인으로 보여주거든요. 요즘에 시스템이. 근데 그럴 때 이제 교수님들이 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방송이라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해보니까 좀 그런 게 실감이 납니다. 막 말로는 되게 편하게 그냥 막 이게 하면 이미 전대로 더 잘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방송이니까 이제 발음도 좀 또박또박 해야 되고 네, 이게 뭐 진짜 방송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냥 제 혼자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 올리는 건데 그래도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도 조심하게 되고 좀 그러네요. 이게 강의하셨던 교수님들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이거 직접 보고 하면은 말도 편하게 하고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으면 그런 얘기 전혀 못 하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상한 소리 하다가 또 다 까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 최근 3개월간 주택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여기는 엔드 조건이죠. 동시 조건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 여기도 주어를 좀 써주면 좋을 텐데. 참. 네. 이게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또 조건이 또 있죠. 최근 12개월간, 12개월간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이것이 물가 상승률의 또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읽고 다 외워버리면 좋은데 참 읽고 나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네, 그리고 2번 또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각각 5대1을 초과하거나 혹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이는 85제곱미터 기준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85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약 25평. 이제 평을란 거를 쓰면 안 되죠. 이제 공공문서에. 그렇지만 이제 한국 분들은 이게 평이라고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제곱미터로 하면 얼마나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몇 평 이러면 대충 그 정도,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이고, 이 조건과 이 셋 중에 조건 중 하나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7년 9월 8일부터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 개정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아까 이렇게 줄임말이 주정위였나요? 주심위였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합니다, 지난 게 문서니까 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나요? 표현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도 다 그냥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2017년 작년 이제 17년 9월에 발표된 자료니까요. 지금은 18년 거의 9월이 다 돼가니까 거의 1년이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제가 그때는 이런 그런 자료들에 크게 관심이 없고, 또 이런 동영상 같은 거 만드는 방법도 몰랐어가지고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자료 찾는 방법도 좀 알아냈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겠고, 그리고 동영상도 약간은 이제 스킬이 좀 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선정 기준 변경안입니다. 변경안. 네, 여기 기존 기준이었고 걔 변경안,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주택 가격 기존 기준은 3개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상승했어야 했는데, 변경 기준안은 3개월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여기는 10%였다면 여기 2배 이상 초과돼야 되고, 분양 가격은 민간 택지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공 택지는 이게 적용이 안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네, 그리고 분양 가격은 기존 기준이 없었나 보네요. 네, 변경 기준안을 보시면 12개월 평균 분양 가격 상승률이 12개월 평균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 기존 기준은 연속 3개월간 20대 1을 초과했어야 되는데, 이제 변경 기준안으로 보시면
직전 2개월간 일반은 5대 1을 초과하고 네, 청약 경쟁률이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네, 그렇고 거래량은 기존 기준을 보시면 3개월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 네, 아파트 거래량이죠. 거래량. 그리고 네, 변경 기준을 보시면 거래량. 네, 이 기준이 지금 거래량이니까 네, 3개월 주택의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오, 네, 그렇군요. 기준은 A 혹은 C 혹은 D 하나만 해당이 돼도 네, 그런 분양가 상한제 전 선정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A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AND B 혹은 C 혹은 D 이렇게 얘랑 얘가 걸리든지 얘랑 얘가 걸리든지 얘랑 얘가 걸리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선정 기준이 되는 거죠. 네, 참 해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공인중개사법 있잖아요. 공인 네, 저도 처음에 이 법 공부할 때 그 말로만 들으면 한 100점 맞을 것 같았어요. 그냥 이론 수업만 들었을 때. 근데 웬걸 모의고사를 보니까 20점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점. 그 이론으로 들으면 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왜 틀렸나 봤더니 이런 단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또는 뭐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이거 그냥 읽으면은 또는인지 그리고인지 뭐 술술술 그냥 읽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발견 못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론은 다 할 것 같은데 시험 쳐보니까 20점이 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조금 꼼꼼하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답답할 정도로 좀 천천히 읽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쭉 읽어버리면요.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다 똑같은 말 같고 다 이해될 것 같은데 이제 막상 물어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천천히 네, 법 조항이니까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파리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네, 그렇죠. 너무 이제 텀이 길면은 뭐 처음에 발표했던 그런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려는데 또 뭔가 발표해버리고 또 바꿔버리면 이게 그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파리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네, 그래서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하여 투기 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네, 그래서 뭐 이런 지역은 다시 또 투기 과열 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고, 네, 그리고 국세청,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 탈법, 네, 주택 분양권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네,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12페이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이게 뭐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참고 1번 투기 과열지구 지정 기준 및 지정 효과가 나오고요.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2번 분양가 상한제 개요입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 정의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뭐 어떤 좀 자세한 사항이 좀 나오네요. 그리고 참고 3번은 파리 대책 입법 조치 현황이고요. 네, 참고 4번은 주요 Q&A, 네, 질문과 응답 편이고, 분양가 상한, 이것도 그렇고, 네, 이렇게 되네요. 이제 커리큘럼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좀 넘을 것 같지만 그냥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5페이지까지 읽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 1.
투기 과열지구 지정의 기준과 어떤 지정의 효과를 입니다. 네, 어떤 기준이 되는 법령은 주택법 제63조 제2항입니다. 63조 제2항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정량적 요건입니다. 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여기 엔드 조건이고요. 이 중에 또 하나가 걸려야 되죠. 네, 넷 중에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얘들은 이제 5월 조건이죠. 5월 또는 네. 그리고 주택 분양 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분양 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네,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나 주택 건축 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이 주택법상 그리고 네, 건축법상의 주택 건축 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또는 또 신도시 개발이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리고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 공급 물량이 청약 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입니다. 여기는 정량적 조건을 보셨고 정성적 조건을 또 보시면 그래서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네, 그리고 성행하고 있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투기, 투자. 제일 쉽게 구분하시려면 얘는 매수하고 바로 판매입니다. 매도. 판매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해도 되겠지만 투자는 매수, 운용, 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투기는 진짜로 그냥 시사차익만 노려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걸 이제 투기라고 하고요. 투자는 내가 아파트를 샀어. 근데 들어가서 직접 이제 거기서 거주를 하는 겁니다. 거주를 하다가 팔려고 봤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네요. 그건 투자이죠. 투자. 실제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에 맞게. 예, 그걸 투자라고 하고 이게 운용 과정이 없이 그냥 사서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는 이제 투기라고 본다고 합니다. 예, 제가 강의를 들었던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감정평가사 이제 실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학에서 법학도 가르치시고 네, 행정학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그분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네, 투자는 중간에 실질 그 목적에 맞게 운용을 한다는 거죠. 아파트면 이제 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 네, 투기는 아파트를 샀다가 분양권 전매가 투기가 되겠죠. 사실은 따지고 들면 분양권 이게 받아가지고 입주권 받아가지고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피 붙여가지고 바로 팔아버리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이제 시세 차익만 노리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좀 위법 상황일 수도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제한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인 이렇게 이런 거를 네, 제한하기가 좀 법률이 좀 미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좀 확실한 그런 법률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법이 그냥 좀 우습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하시잖아요. 보통 그냥 되게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주변 분들도 보면 뭐 걸리면 뭐 벌금 내고 말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효과입니다. 네, 기존에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이 5년 내에 당첨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자격 제한하는 경우죠. 제한. 그러니까 청약을 다시 할 수 없는 경우. 네, 세대주가 아닌 자.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 자격이 되는 경우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세대주가 아닌 자는 자격이 제한되고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네,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그리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 1주택으로. 네, 이거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 이런 것도 잘 봐야 되죠. 이렇게 시험 볼 때 만약에 법학 과목 시험 본다면 그냥 쭉 읽다가 이거 빼버리면 이제 완전 뜻이 달라지는 거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지역은 이래버리면 이제 틀리는 거죠. 제 문제가. 네, 그러니까 수도권, 아휴, 네, 뒤로 넘어가 버렸네. 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은 도시정비법 6월 28일 2017년 6월 28일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 이후에 적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전매가 제한되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교체 및 신규 가입 제한 등,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었고,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등, 수도권 등은 분양가를 공시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파리 대책으로 오면서 바뀐 내용은 신규로 생기거나 혹은 더 강화가 됐겠죠. 네, 그렇죠. 파리 대책으로. 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네,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 금액 기준은 없나 보네요. 그래도 2년 이후이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만 되면 이제 되는 것 같고, 네, 가점제 적용 확대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조정 대상 지역 75%, 투기 과열지구 100%. 예, 요 지역은 75% 가점제가 되고,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는 10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전매 제한이 강화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오피스텔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그리고 거주자 우선 분양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거주자, 그러니까 실거주자로 들어가서 살 사람부터 우선 분양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수도권 외의 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건축물 분양법 2017년 8월 18일에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그때 바로 적용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8월 18일 개정 시행 이후. 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정비입니다.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하고, 그리고 정비사업 분양,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모두 재당첨을 5년 동안 제한하고,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사유 강화. 예외 사유를 많이 둔다면 뭐 이게 제한을 하나마나 한데, 예외 사유도 더 줄여버리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양도가 더 엄격하게 제한되는 거죠. 네, 조합원 지위 양도가. 네, 거래가액 3억 원 이상 주택액,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신고 의무화. 네, 그리고 LTV DTI 40% 적용.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한 건 이상 보유 세대는 30%가 되고, 실수요자는 50%. 네, 실수요자는 그래도 10% 더 많이 준다고 하고, 이게 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 보유한 사람은 더 줄여가지고 30%밖에 안 주겠다, 대출을. 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참고 2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요. 목적,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그런 좋지 않은 점도 발생하게 된다. 그게 경제학의 논리죠. 그리고 산정 방법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택지비 그리고 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택지비, 건축비? 이 이유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건설회사에? 그렇구나. 아무튼 이제 산정 방법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이하로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택지비 공급 가격, 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 민간택지.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하고, 공공택지는 공급 가격을 한다는 말이죠. 여기다 가산비 더하고, 공공택지의 뜻은
국민주택 건설,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보금자리주택 지구조성, 경제자유구역 개발, 혁신도시개발, 행정중심 복합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이제 공공택지라고 하고, 그리고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하는 경우, 민간택지를 실매입가를 인정하는 경우, 네, 실제 뭐 감정평가액이 얼마든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감정평가액의 1.2배 또는 개별 공시지가의 1.5배 이내. 이런 경우에는 경공매 낙찰가가 있고요. 공공기관 매입가가 있고, 부동산 등기부 기재가가 있고, 법인 장부 기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간택지 실매입가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네, 뭐 개별 공시지가가 잠깐 나서 말씀드리면, 이제 감정평가사 분들이 이제 주요 업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업무가 그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하시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에 한 50만 개가 표준지가 있다고 합니다. 50만 개 정도. 그러면 이제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 기간이 되면 이제 전국의 평가사분들이 전국으로 이제 각 표준지마다 이렇게 가셔가지고 표준지를 공시지가를 평가를 하시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평가된 표준지 공시지가 가액을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그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산정을 하는데,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고요. 요게 이제 그 각 그 재산세 같은 그 부과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공무원분들이 요거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 놓으시면은, 감정평가사분들은 개별 공시지가는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검증하신다고 합니다. 검증. 제대로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셨는지 검증 업무를 거쳐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 발표가 되고 공시가 되면 그걸로 이제 재산세 등의 그런 부과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택지비에 가산되는 내역입니다. 네, 공통적으로 가산되는 내역은 연약 암석 지반 공사비. 네, 이게 건축을 하려면은 제가 건축가를 나오다 보니까 거의 그 토지 굴착부터 시작하잖아요. 토지 굴착. 이때 이제 가장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안반이 여기도 나오듯이 연약 안반이 나오면은 뭐 지정이라는 걸 또 막 박아야 되고요.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지? 전봇대 같이 생긴 그 시멘트 말뚝을 막 박아가지고, 이렇게 연약 지반이 이렇게 있으면 막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얘들을 막 때려 박으면은 그 흙 구성이 되게 이제 조밀해지고, 그래서 집안이 좀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지정을 말뚝 같은 걸 많이 박아서 그 위에 이제 기초를 놓고 이렇게 건물을 올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골조 공사비는 뭐 철골 구조 같은 경우는 뭐 금방금방 올리거든요, 진짜. 그럴 때는 그게 공사비가 많이 안 드는 걸로 아는데, 제일 많이 비용이 드는 게 이제 진짜 지방 공사할 때. 네. 그래서 네, 연약 지반이거나 암석 지반 또 너무 단단해서 이런 기초 지정 같은 걸 받기가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네, 그런 경우도 또 특별한 그런 공법을 또 적용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택지비에 가산을 하는 거고, 흙막이 및 차수벽.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토지 지방 공사를 하는데 막 물이 막 흘러 들어오면은 건물이 물 위에 떠버리거든요, 나중에 진짜. 그래서 이게 흙막이 하고 차수벽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음 시설 설치비, 네, 이런 것도 택지비에 가산되고, 제세 공과금, 네, 이런 것도 택지비 가산되고, 그리고 공공택지에 가산되는 그런 가산비 내역은 택지 대금 가산이자, 등기 수수료, 그리고 택지 명의 변경 비용 등도 가산이 되고요. 그리고 민간 택지에 가산되는 비용은 간선 시설 설치 비용, 네, 지작물 철거 비용. 지작물은 이제 기존에 뭐 어떤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들이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지작물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지작물. 네, 이런 것도 철거해야지 이제
어떤 건물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네, 철거 비용 따로 들어가고 감정평가 수수료도 네, 민간 택지 가산비 내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가산비로 산정이 되고요. 기본형 건축비라는 것은 네,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가 되겠고, 읽어보면 일반적인 품질 수준의 분양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 항목과 비용 변동 요인을 조사 분석 산정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적정 건축비 산정의 기준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품질 수준의 분양주택, 네, 표준 모델 주택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 항목과 비용 변동 요인을 조사 분석 산정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적정 건축비 산정의 기준 금액입니다. 여기 뭐 감리가 나와서 말씀 잠깐 드리면, 건축법상의 일정 기준 이상의 그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상주 감리가 있어야 된다고 해야, 지금 기준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감리하신 분이 거의 그 현장에 계속 상주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사시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비용을 들여서 이제 감리를 해야 되는 거고, 부대비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렇지만 현장 여건, 작업 특성에 따라 달리하는 실제 투입 건축 비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기본형 건축비는. 그리고 지상층 건축비에 대해서 또 알아보면, 지상층 네, 주거시설, 주민 공동시설, 경비실, 조경 등 비용이고, 네,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공급 면적. 네, 주거 전용과 주거 공용, 전용과 공용을 합친 것이 이제 공급 면적이죠. 그리고 층별로 5단계, 5층 이하, 6층에서 10층, 11층에서 20층, 20층에 21층에서 30층, 31층 이상으로 세분한다고 합니다. 네, 그 지상층 건축비는 층별로 5단계로 세분하고, 그리고 지하층 건축비는 네, 지하 주차장이 들어갈 거고, 네, 기계실 등 이런 들어갈 거고, 그리고 지하층 면적 기준, 네,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 조정한다고 합니다. 면적 기준은 2017년 3월 1일 네, 전용 85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면은 네, 평당, 여기 또 평이 나오네요. 평당 597.9만원, 거의 약간 600만원? 네, 600만원 정도 평당 지하실 공사비용은. 그러면 이게 85제곱미터면 약 25평 정도 나오거든요. 25평.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형 건축비 지수 변동 추이입니다. 이거는 그냥 안 읽어봐도 되겠죠. 뭐 이거까지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2017년 9월 기본형 건축비는 9월 15일 날 확정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산비. 네, 가산비는 구조 등에 따라 지상층 및 지하층 건축비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라멘조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이렇게 건축 구조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하여튼 라멘조라는 구조가 있고요. 무량판.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튼 라멘조와 무량판 구조를 포함한 네. 그래서 지상층 네, 5%이고요. 구조 등에 따라 지상층 및 지하층 건축비 추가. 네, 라멘조나 무량판 구조는 지상층에 5%가 추가되는 것 같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쪽, 네, 그리고 지상층에 10% 정도 가산이 되고, 지하층은 4.8% 가산이 되고, 철골 쪽 지상층에 16% 가산이 되고, 지하층에 10.5% 가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급 연립, 테라스 하우스 등 네, 아파트들을 제외한 고급 연립이나 테라스 하우스 등은 지상층 건축비의 28% 범위 내이고, 주택 성능 등급 인정 시에 지상층 건축비 1에서 4%, 네, 소비자 만족도 우수 업체 선정 시 지상층 건축비 2%.
네, 그리고 가산되고 사업 승인 부가 조건 충족 소요 비용 그리고 법정 최소 면적과 초과 복리 시설 설치비 가산되고요. 그리고 인텔리전트 설비 설치 비용 6개 항목, 네. 홈 네트워크, 에어컨, 냉매, 배관, 집진 청소 시스템, 초고속 통신 특등급, 기계 환기 설비, 쓰레기 이송 설비 등. 요게 이게 보통 진공 청소기를 이제 가전 제품 매장에 가서 따로 사잖아요. 요즘 최신 집은 벽체에 이게 진공 청소기 구멍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호스를 이렇게 꽂으면 바로 이제 청소가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집진 청소 시스템. 그리고 네,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의 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계의 특수성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특수자재 설비 및 그 설치 등 소요 비용이 가산되고, 네, 시장 등이 설계의 특수성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아, 시장 등이라 하면 이제 건축 허가권자가 되시겠죠. 네,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제 가산할 수 있고, 그리고 구조물의 방염 등을 위한 특수 자재 설비 및 그 설치 등 소요 비용 가산되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고요. 그리고 시공 및 분양 보증 수수료도 가산되고, 의무적으로 일정 공정률에 달한 후에 분양할 경우, 이게 후 분양을 얘기하는 거죠. 약간 70% 공정률이 되면 분양을 하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착공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공사비에 대한 기간 이자, 이것도 이제 가산할 수가 있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네,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에너지, 네, 건축물 평가사라는 요건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게 국가 공인 자격이 된 지 지금 3년 4회 정도 되는데,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에너지 그 환경 등급 있잖아요. 그거를 이분들이 이제 평가를 해서 몇 등급 이상이 돼야지 이제 건축 허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요런 자격증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선 저는 이제 건축사랑 이제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이제 우선 목표라서, 만약에 언제라도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면 저도 요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건축 쪽은 이제 요런 쪽이 좀 허드더라고요. 좀 핵심 키워드이더라고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네, 이런 게 좀 핵심 화두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아, 근데 얘는 참 맞아요. 그 건축 그 전공하신 분이 이제 취득하시고 하실 수가 있는 거라서, 네. 만약에 건축 전공하시고 4년제 이렇게 나오시고 하신 분들은 이런 쪽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뭐 공인중개사 이런 것처럼 뭐 전공 관련 없이 다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택 건설 비용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네, 그 공사비에 가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격 공시. 네, 분양가격 공시는 분양가격 세부 항목 공공택지 12개이고 민간택지는 7개입니다. 공시 이걸 12개, 7개를 공시하는데, 네, 공공 12개, 택지비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가산비 하나이고요. 민간 택지는 7개인데 택지비, 직, 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대상은, 네, 모든 공공택지와 그리고 일부 민간택지, 일부 어떤 것이 있냐면 수도권의 투기 과열지구, 시군 구청장 지정 요청 지역 등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민간택지인 경우에도 공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 방법은, 네, 공공택지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직접 공시하고, 분양가를 공시한다는 거죠. 분양가격, 분양가. 그리고 민간택지는 시군 구청장이 공시하신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3번 파리 대책 입법 조치 현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5개 법률 발의 완료되었고 주택법 시행령을 제외한 6개 하위 법령 입법 예고 또는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네, 법령 개정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년 8월 18일 발의하였고 사법경찰직무법 법무부 관할 네, 역시 17년 8월 24일 날 발의되었고 건축물 분양법 2017년 8월 18일 날 발의되었고 주택법은 2017년 4월 10일 상임위 회부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그 소득세법은 17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고요. 그리고 하위법령 6개는 주택법 시행령은 9월 입법 예고 예정이고요. 도정법 시행령, 도시정비법이죠. 도시정비법 네, 입법 예고 8월 17일에서 9월 19일 다 됐겠네요. 그럼 이제 작년의 일이니까. 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입법 예고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그리고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네, 입법 예고 이 기간이고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도 있고요. 네,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업 감독규정 금융위 네, 이렇게 다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는 지나간 일이라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참고 4번 주요 Q&A 한 달쯤 지났을 땐가 봐요. 네, 파리 대책이 한 달이 지났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는 지금은 1년이 지난 상황이죠. 네, 파리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한 달 지났을 때 그리고 파리 대책 이후 네,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 주간 0.01에서 0.02%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파리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파리 대책 이후에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리고 전국 아파트 퍼센트는 7월 다섯째 주는 0.1, 8월 첫째 주 0.01, 8월 둘째 주 0.01, 8월 셋째 주 0.02 네, 이런 식이고요. 갑자기 확 떨어졌네요. 여기 진짜. 네, 서울 아파트는 7월 다섯째 주 0.33. 여기도 많이 떨어졌네요. 서울도. 네, 8월 첫째 주 마이너스 0.03, 둘째 주 마이너스 0.04, 셋째 주 마이너스 0.04, 넷째 주 마이너스 0.03. 강남 4구. 강남 4구는 어디인가요? 저 이것도 모르겠네. 강남 4구 9 뭐 송파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7월 다섯째 주 0.48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더니 그러네요. 8월 첫째 주 마이너스 0.1 이게 나온 김에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강남 4구가 어디 구를 말하는 건지 그냥 맨날 강남 4구 이런 말을 들으니까 대충 그쯤이겠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네, 저처럼 질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강남 4구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게 질문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답변하신 분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네. 이렇게가 강남 4구라고 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네. 그리고 7월 다섯째 주 0.48에서 많이 떨어졌네요. 진짜 쫙쫙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 여기가 이제 거의 대책이 발표된 주였으니까 많이 떨어졌죠. 네, 질문 2번입니다.
성남 분당구와 네,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분당구와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파리 대책 이후에도 네,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한 등 네,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이며 네, 그래서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퍼센트를 보시면 성남 분당은 7월 다섯째 주 0.64, 8월 첫째 주 0.19, 네, 0.29, 0.33, 0.34. 여기 조금 올라갔네요. 네, 그리고 대구 수성 0.45에서 여기 한번 떨어졌다가 약간 그 보합세라고 하나요? 네, 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런 두 지역은 어떤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지역 주택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합니다. 네, 집중 모니터링 지역. 네, 이런 단어는 저는 또 처음 들어봤으니까 투기 과열 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리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나 이런 곳은 인천 연수 부평이고요. 안양 동안 만안 성남 수정 중원 등이 있고 혹은 또 파리 대책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였으나 파리 대책 이전 주택 가격이 상승한 지역, 대책 이전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그리고 향후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네,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고양 일산,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되네요. 네, 요거 표는 이제 다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이제 지역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안양, 부산, 성남 수정, 성남 중원, 성남 수정구죠. 네. 고양 일산 동구, 고양 일산 서구, 인천 연수, 인천 부평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 모니터링 지역도 살펴보셨고, 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절차 및 분양가격 산정 등 시행 방식은 적용 절차 여기 나오고요. 적용 대상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런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요. 그 대상 지역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네, 개정 추진 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용 절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절차입니다. 적용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국토부 장관께서 그리고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장관께서 통보를 하시고 네,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할 때 사업주체가 분양가를 심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 이게 중요하겠네요. 각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입주자 모집 승인이 되고 세 분류별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의 그런 분양 가격을 공시한다고 합니다. 네,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하게 되고 분양 가격을 공시를 하는 것을 민간택지는 지자체에서 가격을 공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 가격 산정 방식은 택지비와 건축비 합산 기준금액 이하 이제 택지비는 민간 택지는 감정평가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택지비 가산비가 되겠고 택지비 가산비 아까 위에서 잠깐 살펴보셨지만 뭐 연약 암석지방 이렇게 공통 그리고 간선시설 여기는 민간 택지에 대한 그 택지비 가산 부분이군요. 연약 암석지방 공사비 그리고 간선시설 설치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그런 택지 관련 경비 택지비 가산하고요. 그리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서 가산비를 더한다고 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17년 3월 1일 전용 85제곱미터 기준으로 평당 여기는 제곱미터 표시하고 여기는 평당으로 표시하고 좀 이상하네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평당 약 600만 원. 네,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본형 건축비입니다. 기본형.
그리고 건축비 가산비는 주택 유형, 뭐 고급 연립이나 테라스 하우스 이제 조금 건축비가 가산될 거고, 법정 기준을 초과한 복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또 가산되고, 네, 인텔리전트 설비, 홈 네트워크 등을 설치할 때 건축비가 가산되고, 에너지 절약형 설계 등, 네, 설계비가 좀 많이 들겠죠 이런 경우. 그래서 건축비에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 시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고시가 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네, 정비 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네, 주택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12페이지까지 다 읽었네요. 이제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라 좀 어리버리된 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좀 똑똑하게 미리 예습도 하고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좀 설명도 드리고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저도 이제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같이 공부하시면서 서로 모르는 거 알아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근탁이라고 하고, 네, 그냥 탁군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탁군. 네. 네,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이런 걸 이제 올리고요. 네이버 TV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 그 동영상 플랫폼인데, 네이버에서 또 지금 이거를 네이버 TV를 엄청 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도 개설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똑같은 영상을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다 올리거든요. 뭐 유튜브를 보시려면 혹시나 탁군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뜰런지 모르겠는데, 탁군 이야기? 네, 네이버 TV도 여기는 채널이 두 개 있는데 탁군 이야기 이렇게 치셔도 될 것 같고, 탁군 스토리인가? 저도 지금 해놓고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니면 탁군의 부동산 TV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뜰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말고 다른 그 내용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제가. 지금 아직 어디 올릴지 말씀 안 드렸구나. 아무튼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 TV 이렇게 동시에 똑같은 걸 다 올려요. 어디든지 오셔가지고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만약에 제가 또 다른 이런 부동산 정보를 이제 업로드를 하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네, 구독하기도,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네, 저는 또 다른 그런 부동산 정책 정보를 들고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경기도 쪽 도시계획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기도로 이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미리 공부를 좀 해놔야 그래도 일을 하는데 좀 편할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탁군이었습니다.